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름 바꾸죠. 이름 추갈목 기자들로 바꿔야 됩니다. 아 진짜. 아 완전 창피해. 아 이게 저희가 그 전에도 막 잘 맞추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그래도 뭐 그때 40%라고 그랬나? 45% 얘기 나왔죠. 45%의 적중률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진짜 폭망이었습니다. 폭망. 재앙찬.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지.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커뮤를 봤더니 누가 확률을 정리해 주셨는데 0.0077%. 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계산 보니까. 거의 로또 당첨 확률이 아닌가. 제가 게시글 올렸더니 로또 벌어 달라고. 그러니까요.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저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예, 예. 아니 이게 눈 감고 찍어서 하나라도 맞출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일단 좀 창피하지만 좀 겸손하게 하라는 게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측 말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정보 적중률.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라운드 제가 다 맞히지 않았어요? 개막전 맞췄죠. 다 맞췄죠. 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해주십시오. 예. 자, K리그에 대한 갈증이 컸던 만큼 재밌었던 개막 라운드였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개막이라 준비 부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 이상의 모습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공식 개막전이었죠. 전북이 수원FC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북이 지난 시즌 괴롭혔던 수원FC 징크스를 넘었습니다. 동시에 개막전 무패 행진을 10승 1무 11경기로 늘렸습니다. 와, 11년 동안 한 번도 안 진 거예요. 개막전에서. 집중력. 예,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북은 부상자가 많아서 라인업의 변화를 줬습니다. 측면에 22세 카드 이윤건과 박규민이 선발로 나선 게 눈에 띄었고요. 수원FC는 기존의 352 대신에 4312 카드를 썼던 게 이채로웠습니다. 승부는 후반에 갈렸습니다. 사실 전반 전북은 일루첸코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온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했어요. 수원FC가 오히려 전방 압박이 잘 되면서 수비적으로 좀 더 잘 되는 모습이었고요. 수원FC의 미드필드 플레이에 고전했던 전북이 후반 두 가지 승부수를 띄웁니다. 첫 번째는 4하나로의 전환. 그러니까 아쉬운 패싱력으로 공격의 전환 속도를 떨어뜨렸던 류재문을 빼고 백승호를 후방에 놓고 쿠니모토 김보경을 역삼각형 형태로 포진시키면서 변화를 줬죠. 이 흐름이 맞아떨어지면서 전북이 보다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문선민의 투입이었습니다. 사실 몸 상태는 100%가 아니었는데 김상식 감독이 승부수를 띄웠죠. KOM도 문선민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홍정화 좀 고민을 했는데 경기 후 김도균 감독이랑 통화했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문선민 때문에 졌다. 네. 그만큼 임팩트 있는 활약이었는데 문선민이 투입되고 전북의 공격이 매서워졌는데 문선민이 사실상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했거든요. 수비 형태 시에는 문선민이 아예 최전방에 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던 곽윤호 잭슨 조합을 흔들었고 결국 송민규의 결승골도 문선민의 돌파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선민이 중앙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가운데로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던 송민규를 놓쳐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패스도 상당히 멋지게 들어갔고요. 개막전에 저희가 했던 이 프리뷰에서 제가 문선민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현재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유형이 문선민이거든요. 이날은 특유의 스피드는 물론 돌파 패스까지 만점 활약이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얼마나 수원FC를 잡고 싶었는지 훈련을 2번밖에 안 한 구스타보까지 후반에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고요. 결국 전북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수원FC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날 데뷔전을 치른 니실라가 이영재처럼 후방에서 과감히 찔러주기보다는 주고 뛰어들어가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운영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라스 무릴로가 확실히 좀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특히 라스가 조금. 네, 공격의 날카로움이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승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후반 투입 때 45분을 소화했죠. 생각보다 괜찮은 데뷔전이었습니다. 역시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순간순간 번뜩이는 건 좀 있었고요. 상대가 이승우 투입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상대가 이승우가 볼을 잡으면 뒤로 물러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임팩트를 주면서 수원FC가 또 공격도 잘 풀어나갔거든요. 다만 초반 15분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끝까지 유지되진 않았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더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주었던 대목인 것 같고요. 김도균 감독이나 이승우도 몸 상태를 더 올려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더 집중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후에 커뮤니티 보니까 후반 37분 장면이었죠. 이승우와 홍정호의 1대1 상황에서 페널티킥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더라고요. 발을 밟았다, 땅을 밟았다. 저도 막 이게 누가 느리게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고, 그냥 보면 또 맞는 거 같고 이렇게 하는데 심판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대구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서울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이 대단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기록을 보니까 서울이 원정 개막전에서 승리한 게 2010년 대전전 승리 이후 12년 만이고 대구를 상대로는 7경기 만에 승리를 했더라고요. 징크스 다 깼어. 다 깼습니다. 이번 네. 라운드에서. 예. 근데 이번 승리를 저는 시즌 첫 승보다는 지난 시즌의 연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런트도 물어보니까 포항전 끝나고 바로 이어서 경기하는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을 좀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5경기 연속 무패가 되거든요. 좀 경기를 찬찬히 보겠습니다. 라인업 보면 지난 시즌과 단 한 자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멤버 그대로 지난 시즌 말 뭐 성남전, 포항전과 흡사한 그리고 그 선수들이 압박 강도와 활동량을 좀 선보였습니다. 위에서 누르고 풀백이 중앙으로 오가고 기성용이 척추 라인으로 오르내리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대구 센터백이면 그래도 퀄리티가 꽤 있는 조합인데 그렇죠. 이들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23분 선제골 장면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거든요. 조용욱이 전진 패스를 흘려주는데 그 뒤에 원래 뭐 윙어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풀백 윤종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종규가 공을 잡아서 힐패스 내주고 조용욱이 전매 특허죠. 강한 인스텝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첫 골 나오기까지 25경기가 기다려야 되는데 첫 경기부터 득점하면서 좋은 페이스 이어갔고 익스볼이랑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네. 예, 대구 얘기 잠깐 하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예, 선수들이 아직 가마 감독이 요구하는 디테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았고요. 특히 중원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죠. 이진용 선수. 예, 근데 알아보니까 부상은 아니었고 개막전 플랜에서는 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구는 후반에 가서야 유효슛이 나왔는데요. 그렇다 그래도 세징야, 라마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슛이 다 골대 위로 크게 뜨는 모습이었어요. 예, 대구 경기를 쭉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세징야는 몸이 안 좋을 때 슛이 뜨거든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이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대구가 안 풀린 것도 있지만 서울이 대구를 말리게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울이 잘했다는 반응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익스볼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오프사이드 덫이잖아요. 예, 기성용, 오스마르가 좀 느리기 때문에 뒷공간 노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옵사 걸립니다. 아마 미칠 노릇일 것 같고 이날도 5개의 오프사이드를 걸었습니다. 수비와 중원에선 기성용이 특히 돋보였는데 경기 전체적으로는 나상호 쇼타임이었다. 예, 이날 경기의 공식 MOM이기도 하고 제가 뽑은 KOM이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움직임, 그 다음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했고 그게 결국은 통했습니다. 슈팅 장면을 보면 나상호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 예, 여기서 정태욱이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뭐 변수가 많은 개막전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는 건 좀 지양해야겠지만 이 한 경기를 놓고 볼 때는 조용욱의 조자 나상호의 나자를 따와서 서울이 존나 잘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드립. 네,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인천 수원전입니다. 인천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인천이 11년간 이어져온 지긋지긋한 개막 징크스를 깨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님이 뭐 타 방송에서 볼만찬 프리뷰 예상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승리에 일조한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인천이 김도혁이 윙포워드, 이명주가 선발로 나선 3-4-3, 수원 역시 정승원을 윙포워드를 기용한 3-4-3 형태로 두 팀이 같은 전형으로 나섰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리치가 경기 시작 3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고요. 10분에는 김건희가 위험한 플레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어진 김건희 행동을 보면 고의성이 없었던 건 좀 확실해 보여요. 위험한 플레이로 VAR 결과 퇴장을 당했습니다. 수원은 사실 10분 만에 경기 플랜이 완전히 꼬이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경기를 했고요. 경기 후 조성환 감독도 이제 강민수의 부상과 결과를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인천이 3백이 붕괴되다시피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초반 수원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변수 때문에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시종 수원의 골문을 두드렸는데 수원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했고요. 양영목 골키퍼의 선방도 빛났죠. 하지만 마지막을 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인천 해결사는 누구냐? 무고사였습니다. 무고사는 0대0으로 끝날 것 같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KOM도 무고사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코로나 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했지만 무고사가 기대만큼 아니었거든요.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날 첫 경기부터 굉장히 의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뛰려고 할 때 그리고 이 본인이 하려고 할 때 잘하는 게 팬들 막 이렇게 시키고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결국 뭐가 하려는 의지가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눈길을 끈 건 역시 이명주의 데뷔였는데 역시 기대만큼 좋은 모습 보였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뛰었는데 사실 조성환 감독이 전반만 뛰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상대 퇴장이 나오면서 이명주가 보다 편하게 뛸 수 있는, 압박을 덜 받은 상태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생각보다 긴 75분의 시간을 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명주가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날 긴 경기를 소화했다는 건 어쨌든 인천 입장에서는 승리만큼이나 기쁜 성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김현을 대신해줘야 하는 신입생 이용재도 이날 결승골을 돕기도 하고 뭐 멋진 헤더도 날리고 빠른 적응으로 인천에 녹아들고 있다는 점 역시 인천 팬들에게 반가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 수원은 초반 악재로 손도 못 쓰고 수비만 했는데 그래도 오연규가 들어오고 나름 공격 찬스도 만들어냈고요. 수비도 괜찮았어요. 특히 이날 데뷔전을 치렀던 정승원은 정말 악바리 같은 플레이로 단숨에 수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만 사리치도 다치고 한석종이 또 이날도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어쨌든 계속해서 중앙 미드필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수원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일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성남전은 마지막으로 빼고요. 울산 김천전부터 보겠습니다. 네, 홈팀 울산은 점유율 6대4로 우위를 점했고요. 슈팅 수도 20대6이었습니다. 유효슛은 10대2, 5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코어는 0대0. 맹공을 퍼붓고도 결국 문을 못 열었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말하면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주축 선수가 빠지고 뭐해도 울산은 울산이다 이런 말 나올 정도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J리그 보는 것 같았어요. J리그. 네. 네, 저는 이날 경기가 있었던 새벽에 토트넘 맨시티전 봤거든요. 근데 꼭 맨시티 플레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뚝배기 두지 않고 2선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들로 공격 다양한 조합을 만들었고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시도했고요. 20개의 슈팅까지 끌어냈습니다. 뭐 후반 엄원상의 슛이라던가 이청용의 발리슛이라던가 이런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김영건 선수도 데뷔전에 원래 있던 선수처럼 능숙하게 해냈고요. 클래스가 있어요. 다릅니다. 빌드업 네. 하는 거 보세요. 네. 엄원상도 이동준 제태자다운 모습을 간혹 보였습니다. 물론 뭐 더 적응해야 되겠지만 두 선수 모두 합격점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동전의 뒷면을 좀 보면 결국 무득점입니다. 이런 좋은 요소에도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박호, 이청용, 아마노준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김민준, 윤일로 이 선수들이 다 피니싱보다는 찬스 메이킹에 더 익숙한 선수들이라고 그렇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당탕탕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한 방 딱 박아줄 선수가 필요해 보였는데 어떻게든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렇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쭈뼛쭈뼛대다가 수비수에게 막히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보면 울산이 의외로 0대0이 많습니다. 홍명보 감독 부임 이래로 지금까지 12번 비겼는데 그중 7번이 0대0입니다. 예, 지금 기댈 수 있는 공격수가 박주영 그리고 곧 합류할 레오나르도 정도인데 박주영은 홍 감독이 얘기했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23일에야 자가격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26일 성남 원정에도 개막전과 비슷한 선수 구성 제로톱으로 상대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풀지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김천은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2년 전 개막전에서 울산에 0대4로 아주 박살이 났던 그런 걸 떠올린다면 그리고 중간에 퇴장도 있었고 그렇죠. 주장이자 주전 센터백인 정승현이 부상으로 또 교체까지 됐거든요. 이런 악재를 딛고 값진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특히 조규성 선수는 전방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아주 울산 수비진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던 그런 개막전이었고요. 김태환 감독 말에 의하면 K리그 1 적응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적응이 더 된다면 더더 무서워질 것 같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다음 경기 이것도 아주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항이 제주 원정에서 3대0으로 대승했습니다. 포항이 2019년 9월 이후로 2년 4개월 만에 제주를 꺾으면서 산뜻한 출발 알렸는데요. 사실 이날 우승 후보 제주의 경기력이 사실 눈길이 더 쏠렸잖아요. 그쵸. 주인공은 포항이었습니다. 제주는 중앙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최영준이 3백 중앙에서는 벤치 카드를 들고 나왔고요. 포항은 전공법 저희가 프리뷰에서 예상한 대로 거의 다 같은 라인업에 오른쪽에 이광영만 바뀐 정도였거든요. 포항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더 좋았고요. 전략적으로 템백에 가까울 정도로 수비에 무게를 두면서 역습으로 나선 것 굉장히 이채로웠는데 포항이 지금까지는 경기를 좀 능동적으로 하는데 능한 팀이었는데 이날은 아예 물러서서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역습을 때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첫 골도 이런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고영준의 스루 패스를 이광혁이 잡는 과정에서 정훈의 태클로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임상혁이 첫 번째 킥은 실수를 했지만 김동준이 먼저 움직여서 다시 한번 찾고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포항의 이런 전략에 따르면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들어가면서 편하게 경기를 했고요. 제주가 이후 주도권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빛가람이 가세해서 중원 쪽에 힘을 줬는데
그런데 기대만큼 중앙 플레이도 안 되고 강점인 사이드 플레이마저 꼬여버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규나 제르소가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었고요. 중앙에서 이 센터백 그랜트의 플레이가 좋았던 것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제주는 후반 14분 제르소의 동점골이 옵사이드로 무산된 후 또다시 역습 한 방으로 무너지는데 주인공은 허영준이었습니다. 호날두. 네. KOM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후반 27분 이승모를 대신해 최전방으로 들어간 허영준은 이날 빠른 역습으로 두 골을 만들어냈어요. 투입되자마자 정재희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온 것을 밀어 넣었고요. 후반 막판에는 각이 없는 곳에서 환상적인 슈팅으로 자신감. 경기의 쐐기를 박습니다. 호날두 세레머니로 호날두의 귀환을 알렸는데 사실 포항이 모세스 선수가 자리 잡기까지 또다시 이승모 제로톱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득점력 면에서는 이승모에게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허영준이 지금 같은 플레이를 해준다면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 전술 운영에 좀 더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포항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역습 축구 할 것 같거든요. 허영준 선수가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이날 승리로 초반 원정 6연전을 잘 넘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다가 이광혁이 성공 복귀했죠. 여기 강상우까지 전력이 가세하면서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강상우 잘해요. 네. 반면 제주는 변칙이 안 먹히면서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좀 떨어져 보였는데 사실 제가 취재하기로는 4백을 준비하다 막판 3백으로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 경기력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를 줄지 다음 경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데뷔전을 치는 외국인 선수 링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다는 거 이건 호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강원이 성남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울산 김천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울산이 경기를 주도하고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잖아요. 반대로 강원은 성남 상대로 다소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보니까 스코어가 2대 0이었습니다. 결과를 따내는 데 있어선 윤스가 정말 스페셜리스트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라인업 보면 저희가 비록 결과 예측은 참패를 했지만 내용의 적중력은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 보면 전훈 취재를 통해서 서민우의 센터백 카드를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성남은 예상대로 뮬리치의 힘을 준 포메를 들고 나왔고요. 전반은 성남 페이스였습니다. 뮬리치 파트너인 전성수가 이날 특히 몸이 가벼워 보였는데 슈팅은 아주 묵직했습니다. 강원은 수비 집중력은 좋지만 지난 시즌부터 문제가 된 공격 전개가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용수 감독은 후반 중반에 디노 양현준 투입하면서 공격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강원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뺏어서 성남 박스 부근으로 길게 공을 연결합니다. 공이 바운드 된 걸 확인한 뒤로 마상훈이 골키퍼에게 헤더 백패스를 시도했는데 짧았습니다. 근데 디노가 기가 막히게 그거를 파악하고서 로빙슛, 알맞은 강도의 로빙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마무리 좋았어요. 마무리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공을 낚아챈 김대원이 공을 주고 정말 영상 다시 보시면요, 진짜 미친 속도로, 왜냐면 그게 거의 경기 끝날 때쯤이니까 지친 상태거든요. 근데 미친 속도로 박스까지 스프린트해서 다시 공을 잡아서 감차로 득점을 합니다. 이렇게 강원은 단 3개의 유슛으로 7분 만에 2골을 만들면서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반면 성남은 믿었던 마상훈이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전까지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예, 아주 불안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개막 라운드 6경기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2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